자, 지난 시간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98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입니다. 효율적 시장. 자, 목차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장의 의의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요, 2번과 3번.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효율적 시장도 그다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은 바로 정보. 자, 어떤 정보가 지체시 즉각 가치에 반영이 돼요. 자, 어떤 정보가 즉각 지체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가리켜서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요, 특히 주식이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이 외곽 지역이 다음 달 3월 1일부로 그린벨트가 풀려버린대요. 그런 기사가 뜬다면요, 땅값은 다음 달부터가 아니고 지금 즉각 땅값이 오르잖아요. 어떤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된다.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1번 이제 개념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밑줄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밑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게 되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얘는요,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 하게 되면 기억나시죠?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따로 특별한 내용 없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표가 나 있죠. 표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표로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과거 정보예요.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현재 정보가 돼요. 현재 정보. 가장 큰 동그라미는 미래 정보예요. 따라서 정보는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때 자, 시장 형태를 보게 되면 자,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었다. 과거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약성 시장은 어떤 정보?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다음에 과거를 포함해서 얘가 더 크잖아요.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가 가치 반영이 돼요. 현재 정보. 얘가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과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 정보. 모든 정보죠. 미래 정보. 이것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 준강성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 정보가 모두가 반영이 되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완전한 정보. 그래서 얘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은요, 미래 정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과거나 현 정보는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은 강성은 결코 될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정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은 가능합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표를 보시면 다음에는요,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자, 약성시장은 어떤 정보? 과거 정보. 과거 정보. 과거 정보를 분석하자. 과거 분석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자. 얘가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다음에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 과거를 분석하자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 많이 보잖아요. 주식할 적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 차트 분석하죠. 다시 말하면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전부 다 이제 과거 차트 보고 주식 타이밍을 분석하잖아요. 이거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현재 분석. 어느 회사가 아무리 과거 그래프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무구조 상태, 현재 영업 상태가 좋아야 되고 순이익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분석이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거 다 따져서 주식의 타이밍을 포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바뀐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약성시장은 기본적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고, 그리고 준강성 시장은 현재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빈 괄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로 채워주시면서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표 오른쪽에 보니까 초과입니다. 초과요. 자, 초과하게 되면 또 구분되어 있죠.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괄호 되어 있죠.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결론은요, 세 가지 시장은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에는 X 얻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약성시장은 과거 분석인데요. 만약 이 강의실에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다. 100명 모두가 과거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초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준강성시장은 현재 정보인데 이 강의실에 있는 100명 모두가 현재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대요. 다 똑같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전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쉬운데 이 질문은 굉장히 빈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초과는 어려울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다음에 예외는 답이 나 있죠. X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초과유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과거 정보. 과거는 다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미리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초과연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죠. 모든 사람이 현재를 다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가 미래의 우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초과연을 얻을 수가 있다는 예외가 성립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초과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효율적 종류 세 가지 약성, 준강성, 강성. 자, 구분하자면 약성은 과거 정보, 준강성은 과거 포함해서 현재 정보. 그다음에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 시장이고요. 완전한 정보.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특히 요거 있죠. 분석 방법. 요거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 원칙적으로 세 가지는 모두가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여기까지만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효율적 세 가지 형태를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체크합니다. 책을 보시면요. 99페이지입니다. 1번 약성시장은요. 과거 정보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자, 현재 시장 가치는 밑줄입니다. 과거 추세를 충분히 과거 정보를 반영한 것이고 니은번 내려가죠. 니은번 보게 되면 약성시장은 모두 밑줄입니다. 기술적 분석 밑줄. 2번 내려가죠. 준강성 시장은 기업번 밑줄입니다. 어떤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얘가 바로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공표되는 즉시 현재 가치에 반되는 시장이다. 밑줄 하시고요. 니은번 보게 되면 준강성 시장은 모두 밑줄입니다. 기본적 분석 밑줄.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리얼번 보게 되면 리얼번요. 리얼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죠.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성 시장도 포함되고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에 3번요. 강성 시장은 기업번 밑줄입니다. 공표가 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얘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즉 완전한 정보를 말합니다. 어떤 정보도 이미 모두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요. 할당. 그러면 이제 할당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 번호는 4번 붙이면 되겠네요. 4번.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자가 붙었어요. 할당. 자, 할당 이 단어가 어렵다면 할당시킨다 똑같은 말로 배분시킨다. 배분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된 시장이에요. 정보와 관계되면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하지? 여러분의 출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개념.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계산 문제. 이때 계산 문제는 반드시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얘는요, 작년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은요, 과거 출제 패턴 보게 되면 연달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개념과 계산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부터 볼게요. 개념. 자, 강의노트 보게 되면, 자, 개념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1번부터 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한마디로 초과율입니다. 자, 할당 시장은 초과 이윤이 어떤 시장?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만약 초과이윤이 거꾸로 있대요. 있으면 뭐가 되죠? 바로 비할당이죠.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 B, C 세 가지겠습니다. 자,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요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B에 투자해도 예상되는 수익은 10%다. C도 10%다. 자, 그러고 보니까 셋 다 수익률은 10%, 10%, 10% 똑같네요. 그러면 셋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지? 아무 데나 투자하면 되겠지. 왜?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자, 이러면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으면 초과이윤이 없잖아. 이러면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초과이윤이 없다. 이럴 때는 아무 데나 투자하면 돼.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이렇게 초과이윤이 없는 이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모든 수익이 똑같아. 초과이윤이 없어요. 이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볼게요. 바꾸자면 만약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0%예요. 야, 멋지네요. B는 10%다. C는 10%다. 셋 중 여러분들은 어디 투자한다? 당연하지. 누구든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A에 투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A가 수익이 가장 높으니까 시중의 모든 자금이 그대로 집중적으로 A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얘가 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있다. 초과이윤이 있다. 있습니다. 이때는 자원이 고르게 할당, 고르게 배분되고 한꺼번에 쏠려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지? 바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입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되고 초과이윤이 있다, 있으면요 비할당,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경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일 때입니까? 비할당일 때입니까? 이럴 때죠. 비할당일 때. 자,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이렇게 초과이윤이 많은 이런 쪽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비할당일 때 투기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초과이윤이 있으면 비할당 되시겠죠. 이렇게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할당 효율적이면 초과이윤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수익률이 모두 동일합니다.
수익률이 동일하다. 앞에서 봤죠? A도 10%, B도 10%, C도 10% 모두 동일하잖아요. A도 10%, B도 10%, C도 10% 모두가 동일하니까 이때는요, 초간이 없다는 말이 되고 자원이 고르게 할당, 고르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초간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가 돼요. 이러면 초간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1번, 2번, 3번이 다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나와있죠. 표가 나옵니다.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구분, 즉 시장 형태가 되고요. 다음에 정보비용, 다음에 정보가치죠. 다음에 초과이율. 마지막으로 할당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을 때 항상 시장은 두 가지.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입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두 번째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정보. 그러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정보 비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데 정보 비용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가치도 제로가 돼요. 결국 등식이 이꼴 성립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 이렇게 되어버리면 무슨 말이죠? 초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관이 없다. 초관이 없는 시장은 할당이다, 비할당이다, 할당.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정보비용 제로, 정보가치 제로 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초관이 없게 되고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완전 시장은 언제나 초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정보활동이 필요하죠. 왜? 모르는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어느 외곽지 지역이 바로 신개발될 거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크게 개발된다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보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들어갔대요. 500만 원. 자, 어느 지역에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 500 들어갔다. 자, 이때 500만 원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만 원 주고 정보를 얻어서 내가 몇 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500만 원
정보 비용 들어가서 내가 먹은 가치는요 2천만 원 먹었대요. 3천만 원 잡고 3천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큰 차익을 얻잖아요. 이럴 때는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실 이런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예. 고급 정보를 값싸게 얻어가지고 내가 크게 먹었잖아요. 예. 얼마나 유능합니까? 이러면 초과는 있다 없다? 있지. 있다. 초과는 있으면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있으면 비할당이죠.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죠.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러나 500 주고 정보를 얻었는데 이 정보가 다 오픈되어 버렸어요. 오픈되는 정보 가치도 500이네. 이러면 돈 돼버리죠.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초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할당이다, 비할당이다? 할당이 되겠네. 결론. 완전 시장은 언제나 완전한 정보 때문에 초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인데 부동산 시장, 불완전 시장은요, 초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반복합니다. 완전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인데 그러나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은요, 초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바로 할당 효율지 못할 때, 비할당일 때 초과이 있게 되고 투기가 성립합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할당 효율 시장의 개념을 모두 보았습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하게 되면 항상 뭘 떠올려? 초과이 없는 시장, 없는 시장이 되고 다른 말로 정보 비용과 이걸 정보 가치가 같아지는 시장이면 초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교재 볼까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1번, 할당시장의 개념 나오죠. 첫 줄.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의 할당 또는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초과이 없는 시장을 말해요. 초과이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한 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즉 밑줄 하세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시장 밑줄 하시고요. 2번 불완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 그러면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불완전 시장은요,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자, 따라서 기업번 보시면요. 기업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이 있죠. 리얼번도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초과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은 얘가 뭐죠? 투기를 말이에요.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즉 비할당 때문에 투기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할당 효율 시장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완전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인데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은 할당, 비할당 둘 다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4번요. 4번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공식이 보이죠. 뭐지? 계산 문제. 요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가치 관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기본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만큼은 다음 과정이죠. 고급비로 3월달이에요. 3월달 수업을 하면서 별도로 정보가치는 따로 계산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시작은 모두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2페이지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자, 그러면서 바로 목차 네모 1번 보게 되면 지대론 나와 있죠. 자, 이 지대론 하게 되면 얘는요, 좀 뒤에 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요, 입지부터 먼저 본 다음에 지대론 공부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이제 지대론 뒤에서 보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얘는 잠시 보류하고요. 그러면 자, 몇 장 넘어갑니다. 몇 장 넘어가게 되면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있죠? 입지론. 그래서 입지론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입지론. 지금부터 입지론을 정리합니다. 그럼 입지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이제 앞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입지 선정이죠. 자, 목차부터 점검해 볼게요. 입지 선정 이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입지 선정하고요, 입지하고 단어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지 선정과 입지 차이가 뭐냐? 입지 선정은요, 과정을 말해요. 과정이다. 얘는요, 결과를 말해요. 예를 들면, 자, 지금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강의를 듣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뒷문을 열고 가방 들고 이 좌석이 많잖아요. 여기서 오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삥 둘러보잖아요. 얘가 뭐죠?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다. 얘가 바로 입지선정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최고 앞에 앉았고요. 어떤 분은 뒷줄에 앉았고. 일단 앉았죠. 앉는 게 뭐지? 결과,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가를 사겠다면 상가를 찾는 과정이 입지선정이고요. 이미 그 상가를 선택해서 땅을 사버렸어. 얘가 뭐죠? 입지를 했다.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입지론 또는 입지선정이론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입지의 과정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113페이지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목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입지 선정의 의의가 뭐냐? 두 번째, 주요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이론은 주로 이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러면 의의가 뭐냐? 의의. 자, 의의는 이렇게 괄호가 두 개 됐을 거예요. 뭐 개문은 다 무시해버리고요.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땅을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찾거나 그에 대한 용도를 찾는 것이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땅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두 가지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이때 용지를 찾는 것을 얘를요, 입지론이라고 해요. 입지론. 용도를 찾는 것을 적지론이다. 그래서 입지선정하게 되면 입지론과 적지론 둘 다 포함을 해서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해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의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요 입지론하게 되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주거 입지예요. 두 번째가 산업 입지예요.
주거입지와 산업입지. 그럼 산업입지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본다면 먼저 농업입지 하게 되면 바로 1차 산업이죠. 다음에 공업입지 하게 되면 2차 산업이 되고 다음에 상업입지 하게 되면 3차 산업입니다. 상업입지를 다른 말로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입지를 하게 되면 주거입지,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네 가지인데요. 사실 이 많은 종류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특히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상업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상업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공업입지가 돼요. 1등, 2등 이렇게요. 그리고 입지론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입지 선정은요, 작년 시험은 문제가 꽤 많이 났습니다. 입지하고 공간구조 여기에서는 문제가 보통은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시험은요, 무려 5문제가 5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지론 하게 되면 1순위가 상업입지 가장 중요하다. 2순위는 공업입지다.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별로. 나머지는. 그래서 얘는요. 분량이 꽤 많거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1, 2월 과정에서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상업입지 중요한 것 요거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상업입지 빼고 나머지는요. 3월달, 4월달 나눠서 공부합니다. 1, 2월달은 상업입지 나머지는 3월, 4월 다음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상업입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목차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113페이지 있죠. 입지, 괄호 1번 개념, 괄호 1번 개념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보지 마시고요. 다만 개념에다가 화살표 해주고 이것만 적어줘요. 용지나 용도 이것만 적어주고 입지하게 되면 불어서 적절한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패스합니다. 버리세요. 다음 페이지요. 괄호 2번요. 입지의 중요성. 괄호 2번 앞에도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지 중요성은요. 화살표에서 하나만 적어줘요. 입지의 중요성은 뭐냐? 한마디로 유용성입니다. 자, 입지의 중요성은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이 입지를 됩니다. 그럼 주로 자, 주거입지는 어떤 거 말하죠? 가장 쾌적성이 높은 곳에. 다음에 농업입지나 공업입지는 생산성이 높은 곳에. 상업입지는 수익성이 높은 것이 입지하자 해서 주거지는 쾌적성, 공업지는 생산성, 상업지역은 수익성. 그래서 이렇게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에 입지를 하자. 이게 바로 입지 선정의 기준이자 중요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 교재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3번 공업입지 나왔죠? 공업입지. 얘는 언제? 다음 과정. 다음 과정 3월, 4월 달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공업지역은 일단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상업입지론. 상업입지. 자, 상업입지는요. 중요하지만 1번 개념, 1번 앞에 X 보지 마시고 한번 읽고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2번 상권의 개념, 상권 X. 상권이 좋다, 시장지역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헌 성질이 아니고요. 3번 상권의 채점 방법, 기업번 현지조사, 니은번 경험적 상권 측정, 디귿번 소화처분서법. 또는 3번도요 앞에다가 X 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1번, 2번, 3번 버리시고 4번 보시면 상권의 획정법이 있죠.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내용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 크리스탈로의 중심률은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세요. 가로 5번 상권 분석 이론 있죠. 상권 이론. 동그라미 1번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 중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컨버서의 자, 분기점 모형 얘도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 허퍼의 확률 모형 중요합니다. 또 한 장 넘겨서 127페이지 동그라미 8번이죠. 8번 보게 되면 넬슨의 소음의 입지이론 얘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입지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식 문항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볼까요? 120페이지죠. 120페이지. 크리스탈로의 중심률입니다. 얘는요,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상업 입지론에서 1번 중심률은 크리스탈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중심지의 종류하고요. 동그라미 2번 성립 조건. 먼저 중심지 종류. 자, 중심지 종류를 보게 되면 강의 노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각형. 자, 여기에다 약간 필기를 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이 나왔는데 3등분합니다. 이렇게. 3등분이에요. 그래서 중심지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고차 중심지. 가장 아래 있죠. 가장 아래 있는 것은 저차 중심지. 가운데니까 중간이죠. 중차 중심지. 네. 따라서 중심지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 세 가지입니다. 종류 세 가지 그림으로 보시면 쉬워요. 그럼 먼저 고차 중심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서울의 시청을 떠올려요. 시청. 서울 시청이 고차 중심지가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서울입니다. 크죠? 서울이다. 서울의 한복판에 여기에 시청이 있죠. 시청이 있어요. 자, 서울시청은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래도 멀리 적용되고요. 시청은 몇 개 있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밖에. 그래서 자, 이 개수를 따지면 시청은 한 개밖에 없다. 한 개. 얘가 바로 고차 중심지가 돼요. 거꾸로 저차 중심지는 예를 들면 동네 동사무소 있죠. 주민자치센터. 그냥 뭐 알기 쉽게 동사무소 적을게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는요. 이 서울 지역에서 이 한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 가늘은요. 요거밖에 안 돼.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거리도 짧아요. 근데 개수는 몇 개 되겠지? 아마 수백 개가 넘어갈 거예요. 숫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가운데가 뭐죠? 중차. 중간 거기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청. 그럼 구청은 이제 개수가 서울이면 25개죠. 얘는 뭐 100개가 넘어갈 거고요. 25개.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면 이만한 크기가 되겠네. 서울시 전체가 뭐지? 고차 중심지. 구청을 대상으로 하면 중차. 동네를 상대로 한다? 저차가 돼요. 그래서 중심이 세 가지입니다. 고차, 중차, 저차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저차에서 중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숫자가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숫자가 점점 적어지니까 무선형, 삼각형, 다른 말로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형. 딴 걸 집어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시청을 예를 들었지만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백화점. 백화점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 차는 뭐가 되겠지? 동네마다 슈퍼, 편의점. 수가 엄청 많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죠? 대형마트, 할인마트 있죠. 역시 비슷한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종류 아시겠죠? 자, 이 종류 보시면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자, 교재는요, 12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시역번, 중심지의 내용. 자, A번하고 다음 페이지 A번, B번, C번 세 개를 묶어줘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A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시청 떠올리고요. 거리가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저차는 뭐라고 했죠? 동사무소. 일수록 거리가 가깝다. 다음 페이지. 2번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크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규모가 작다. 그죠? 10번요. 저차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죠.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즉 숫자가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자, 해서 종류 세 가지 봐요. 종류 세 가지. 다음에 또 강의 노트 보시면 성립 조건입니다. 성립 조건. 근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가 2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쓰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넣어볼까요? 바로 최소 요거치가 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됩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다. 하나의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관계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고차건, 중차건, 저차건 모든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필히 갖춰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일단 암기부터 먼저 해요. 암기부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최소 요구치, 키워드가 최소 요구치, 요거. 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과정 11월달, 12월달 그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하고요, 요구 수익하고 비교하더라.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가 커야 된다.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은 항상 요구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요구 수익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요. 학교에서 요거만 나왔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 요구치가 작고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해야 된대요. 자, 일단 암기는 되었죠. 최소 요구치와 도달 범위 나왔다면 무조건 요거는 작아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작아야 되고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이때 최소 요구치는 쉬운 말로 최소 수익이다. 얘는 쉬운 말로 예상 수익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대, 커피집을 차린다라든지 뭐 치킨집을 한대. 자, 이럴 때는요,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장이 당연히 최소 수익보다는 예상 수익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장사할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최소 요구치가 되면 자, 백화점.
만약 어느 지역에 백화점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지역은 인구가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백화점이 입점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최소한의 요거치, 최소 인구는 10만 명이 돼야지 백화점이 입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0만 명입니다. 얘가 최소 요거치. 백화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얘가 최소 요거치입니다. 10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도달 범위. 막상 그 지역 예상 인구는요, 5만 명이네요. 최소 10만 명은 돼야 되는데 인구 5만 밖에 안 돼요. 백화점 지어 안 지어? 안 짓지. 이럴 때는 중심지가 성립돼서 백화점 안 짓는단 말입니다. 만약 백화점 지는데 최소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최소 요거치가 10만 명입니다. 이런 백화점 지을 건데 그 지역의 예상 인구가 이만큼 많아. 20만 명입니다. 이런 백화점 대박이지. 얼른지 되겠네요. 이때는 백화점 짓는다 중심지가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항상 최소 요거치는 작아야 되고 제외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어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 요거치와 제외 도달 범위를 따지는데 뭐가 작아야 돼? 최소 요거치는 작아야 됩니다.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심지의 성립 조건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자, 120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비번이 있죠. 자, 비번 보기는 이제 제목이 와닿을 거예요. 최소 요거치와 도달 범위. 감 잡히시죠? 그럼 가압은 최소 요거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은 제 도달 범위. 제 도달 범위는 자, 여러분들 문장을 보시면요. 네 번째 줄을 조금 조심하세요. 출제가 되었으니까. 네 번째 줄 밑줄합니다. 네 번째 줄. 자, 여기서 네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이상적인 도달 범위란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밑줄. 자, 그러면 이상적인 도달 범위란 중심지로부터 자, 수요가 얼마가 되는 것? 0이 되는 곳까지 0 동그라미 0이 될 때까지가 도달 범위입니다. 그러면 옆에 여백에다가 1 적어주고 X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까지의 거리를 말하지 1이 되는 범위까지 해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제 도달 범위는 항상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지 이런 틀린 말이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D급번 보게 되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나옵니다. 성립 조건은요. 첫 줄 밑줄합니다. 최소 요거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요거잖아요. 얘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그림 두 개 있죠. 요 그림 두 개는요. 얘를 말해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의 중심지하게 되면요. 자, 중심 종류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 요거치는 작아야 되고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2페이지 괄호 5번 상권 이론에서 먼저 1번 레일레 소멸 인력 법칙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